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겠네요. 자, 우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안내대로 가사문학을 이제 할 겁니다. 우리가 1, 2월 달에 이어서 우리가 3, 4월 달에 가기 때문에 가사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기행가사, 그 다음에 내방가사, 기행가사를 여러분 이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경기체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기체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행가사를 하면은 잡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이제 수업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그렇죠. 경기체가와 잡가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 내방가사입니다. 내방가사를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내방가사는 대부분의 여러 가지가 이제 형태가 있겠지만은 이 원령체가 상당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령체 형태인 더불어서 우리가 뭐예요? 용가 원령가와 동동을 이제 고려 소교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상호 텍스트 그렇게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 한 개 고전 운문은 한 편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상호 텍스트를 학습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략집을 한번 조금 봅시다. 우리 지금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있나? 이제 이 책이 지금 이제 조금 아직까지 이제 출판 좀 덜 돼가지고 혹시 밑에 가가 요 책에 여분이 좀 있으면은 두 권 가져요. 친구 줘. 응? 한 두세 권 가져와. 그래가지고. 자, 우리 여러분은 이제 그 공략집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뭐다? 고전 운문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한 장으로 이제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고전 운문 중에서 우리가 교재 22쪽입니다. 22쪽, 23쪽 있죠? 공략집 있죠? 요걸 이제 펼쳐서 한번 봅시다. 자, 거기 이제 보면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22쪽, 23쪽 우리가 책 가져오면 한번 보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우리가 23쪽에 보면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그죠? 가사.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잘 알다시피 가사가 출제, 시조하고 가사가 고전 운문에서는 우리가 저번 달에 했던 것처럼 시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시조를 이제 일단은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조에서 어디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시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 친구들 좀 줘. 저 처음 온 친구 있네, 거기 둘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바로 뭐다? 고전 운문은 시조를 중심으로 시조를 가기까지 한 단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시조에서 이제 발전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조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기 전까지 시조를 이제 완성하기까지 이제 간 게 우리가 고대 가요 중에서 우리가 뭐 정업사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게 19제 한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교가 있었죠. 그죠? 소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만전준별사, 이런 것들이 이제 시조의 역량을, 그래서 우리가 뭐다? 정업사설이 있고, 우리가 19제 향가설이 있고, 소교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경기체가설도 조금 있지만,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시조를 갔다면, 그 다음에 시조에서 심화 발전된 게 이제 우리는 가사가 되겠죠. 그죠? 가사. 왜 그러냐면 가사라는 장르 자체가 나중에 이제 책을 통해서 장르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사는 뭐다? 바로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조, 운문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시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사는 시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 그러면 잘 알다시피 갈래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갈래는 뭐를 가지고 있다?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독서처럼. 그러면 이제 형식, 내용, 표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형식, 내용, 표현, 담화 관습이라는 자체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형식이라고 그랬죠. 담화 관습이라 이야기하면. 그리고 독서할 때도 우리가 그랬죠. 글의 유형에 따라 뭐가 정해진다?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이 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공부를 할 때는, 배경 지식을 할 때는 우리 글의 유형, 갈래처럼 형식 스키마를 먼저 기억을 합니다. 형식 스키마. 그렇잖아요. 그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조도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틀이 뭐가 됩니까? 형식이 삼장 육구조, 3장 체계입니다. 3장.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한 노래는 정말 3장 체계다. 자, 독서할 때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랬잖아요. 정보 전달이나 설득하는 거는 무슨 구조로 돼 있다? 3단 구조로 돼 있다. 그랬죠. 그렇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장 체계로 돼 있고 음보가 이제 율조가 운문이니까 율조가 있어야 되겠죠. 운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운율은 고유한 정서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고유한 자기의 주제를. 그러니까 사음보라는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그다음 뭐 하는 게 가사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도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3장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이제 정기 가사는 대부분 정격 가사다. 그렇지? 정격 가사다, 변격 가사의 차이점은 이제 뭐 하는 게 결구, 낙구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구가 시조의 종장과 같으면은 정격 가사고, 그러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파격이 오면은 우리 변격 가사. 파격이 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 사설 시조하고 비슷합니다. 율조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구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선 전기에 변격 가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거는 대세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만 있었다 이런 건 없어요. 조선 전기도 정격 가사가 있고 변격 가사가 있었어요. 조선 후기도 정격 가사가 있었어요. 대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대세가. 그건 잘 알다시피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은 여러분 배웠잖아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타가면 계층이 민중. 그렇지. 민중이죠. 그 다음에 운문이 아니라 산문. 그 다음에 성리, 유학이 아니라 실학.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문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율격이 변하겠죠. 그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그렇게 이제 우리 3단 구조로 변화가면, 그 다음에 산문으로 된다는 거는 형식은 아까처럼 3장 구조로 돼 있고 4음보로 돼 있으니까 운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바로 여정이 이제 있죠. 그죠? 대부분이 우리는 가사는 강호가도가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강호가도 작년에 이제 출제됐던, 우리 저작년에 출제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대부분 내용이 산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사는 과도기 문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바로 형식은 운문 형식을 가지고 있고 내용은 산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바로 산문 형식을 제일 많이 가진 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호가도나 기행가사입니다. 그렇죠? 강호가도나 기행가사는 둘 다 여정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야. 형식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강호가도도 바로 많은 게 산천을 유람하고 자기가 즐긴 풍류를 읊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정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정 견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노래를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대표작을 보면은 강호가도나 여러분 뭐가 된다? 기행가사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단지 이제 기행가사도 물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게 우리 강호가도가 다르게 강호가도는 주목적이 풍류에 있다면은 그렇잖아요. 물론 기행가사도 풍류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 주로 이제 뭐가 있더라? 관동별것처럼 자기의 이제 기행을 하는데 자기가 유람을 하려고 하는 쪽은 뭐 하는 게 강호가도가 되는 거고 이거는 기행가사는 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공인으로서의 역할이 많습니다. 기행가사는. 그렇죠. 공인, 관동별곡도 그렇고 일동장류가도 그렇고 연행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람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무적인 성격이 조금 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고전 산문도 보면은 대표적인 형식의 노래가 산문은 뭐라 그랬어요? 영웅일대기 구조니까 바로 영웅일대기 구조를 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우리 군담 소설 아닙니까? 그렇죠. 영웅 소설이죠. 그죠? 그런데 그 영웅 소설과 같은 실현과 역경 고난을 가진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설일까 배웠어요? 바로 애정소설 배웠었잖아요. 그 있잖아요.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소설 실현 역경을 해서 애정을 성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다? 강호가도를 이제 우리가 하면은, 그렇잖아요. 강호가사를 이제 하면은 기행가사하고 거의 같다는 겁니다. 형태 자체. 그러니까 영웅소설을 하거나 군담소설을 하면은 애정소설과 구조가 같다지. 단지 뭐만 다르다? 소재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는 애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하나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가문 회복이라. 그렇죠? 그 다음 간신을 척결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입니다. 구조는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호가도나 기행가사도 마찬가지. 구조는 같아요. 그 내용의 이 사람은 강호니까
풍류에 초점을 두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 얘는 흥취에 초점을 두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공무적인,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여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는 풍류도 있겠죠. 여행을 하고 보고 듣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사가 이제 변했으면 이제 거기에 가사에서 또 발전된 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점차적으로 근대성을 띠게 되죠. 그렇죠? 근대성.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오면 대부분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조선 후기는 가사로 갔다가 더 이제 뭐예요? 대중성을 띤 민중, 그렇죠. 가요로 이제 가게 되는 바로 뭐예요? 잡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잡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사가 좀 더 파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대중가요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중가요로 이제 그렇게 변하면 이제 근대가요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게 찬가라든지 신채시라든지 이렇게 변해 간다는 겁니다. 산문으로 변해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흐름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23쪽을 한번 보세요. 23쪽에 보면 가사가 이제 우리가 쭉 있는데 자, 23쪽에 그 공략집에 이제 보면은, 가사에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는 조선 전기는 전부 많은 게, 우리 잘 알다시피 운문문학은 뭐로 돼 있다? 사장파 문학과, 그렇잖아요. 살인문학과, 그렇잖아요. 이제 방해문학,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은 이제 가사는 전부 살인파 문학입니다. 살인문학입니다. 살인파. 사장은 대부분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문으로 돼 있고, 주로 충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살인파는 이제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풍류, 영군 뭐 다양한 것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인파 문학과 이제 우리 내방 가사가 쭉 돼 있고 이제 그 형식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죠. 제일 많은 게 강호 가사입니다. 그죠? 이건 출제가 한번 됐었죠. 매낭정가가 출제가 기평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평으로 우리가 매낭정가가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서술행에 이제 초점을 두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술행은 우리는 항상 다른 거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상호 텍스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영군 가사도 첫 해에 나왔었죠. 이제 3인곡과 속삼인곡이 출제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기행가사는 아주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행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관동별곡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동별곡을 잘 기억을 합니다. 관동별곡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행가사인 동시에, 그렇죠. 영군가사이면서 그 다음에 강호가사의 성격도 같이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한 개만 기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연행가라든지 일동 장류가 같은 것은 바로 전형적인 바로 기행가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걸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험에 나올 때는 우리가 보세요. 관동별곡은 연행가는 일동제가 대표작입니다. 그렇죠. 이 대표작보다는 우리가 많은 게 출제된 패턴을 보면은 많은 게 좀 예외 작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에서 많은 게 관독 속별곡과 관서별곡을 이제 실어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5, 6, 7, 8할 때 심화가 제가 또 할 겁니다. 그걸 알겠죠? 오늘은 이제 관동별곡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관동 속별곡이나 관서별곡 성격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내용 분석은 구체적으로 이제 하지는 않게. 그래서 미리 프린트를 주는 거니까 내용을 이제 먼저 인지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뭐예요? 첫째 하는 게 바로 작품을 이제 읽습니다. 읽는다. 읽을 줄 알지. 쉽게 말해 고전은 바로 뭐예요? 현대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해독입니다. 해독. 알겠죠? 독해가 아니고 일단은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해독. 알겠죠? 해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상세히 이해해. 일종은 독해죠. 그렇잖아요. 독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제 학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제일 중요한 문학작품, 작품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알겠죠? 문제 조건을 이제 이해하는 것보다는 고전 문학은 작품을 일단은 해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문자 해독. 그러니까 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주니까 미리 해석을 이제 좀 해옵니다. 알겠죠? 그걸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행가사가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방가사 출제 확률이 아주 높죠. 아주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중요도를 평정을 하라. 알겠죠? 어차피 할 거 우리가 바로 확률적이 높은 걸 먼저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합가사는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렇잖아요. 오륜가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도합가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쟁가사, 그 다음에 경계가사, 올영체가사, 이걸 이제 초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제된 걸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쭉 이제 매년 가사는 출제가 됩니다. 시조와 더불어서. 시조는 매년 출제가 돼요. 빠진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오륜가는 아까 말한 도합가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면왕정가는 뭐 하는 게 강호가사가 되는 거고, 삼행공이나 별삼행공은 바로 뭐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연궁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나머지 것을. 물론 또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나온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뭐 하는 게 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기출을 하면은 우리는 벌써 이 세 개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기출에 대한 것을 이제 문제를 보고 하는 거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출제 확률이 높은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떤 심화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은 뭐 하는 게 바로 이 나온 거는 빼고 그렇죠. 나머지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초수다. 이러면은 뭐 하는 게 나머지 버려버리고 출제할 수 있는 그렇죠. 기행가사나 어디 내방가사나 그렇죠. 전쟁가사나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100을 다 할 수 없으니까. 100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100을 다 할 수 있으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뭐라 하나 그렇죠? 제일 좋죠. 100을 다 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없으면 선택을 하라 이 말입니다. 어설프게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설프게 건드리지 말라. 왜? 이 시험은 1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1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점진적으로 자꾸 하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가가 이제 그 형태가 돼 있죠. 말 그대로 나중에 갈래를 할 때 하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알고 싶으면은 우리가 뒤에 이제 선생님이 있죠. 36쪽에 보면은 한 장으로 가사만 작가가 이제 여러분 많아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같이 한번 이제 읽으면서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이 보세요. 가사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잡가라는 것이 어디에서 많이 형성이 됐느냐? 주로 이제 이 가사는 주로 어디에서? 경기체가에서 많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경기체가에서. 그렇잖아요. 주로 이제 경기체가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다면 보세요. 경기체가에 보면은 많은 게 관동별곡이나 죽계별곡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경기체가는 우리 세 편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경기체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게 이제 세 편, 이제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동별곡이나 죽계별곡은 대부분이 강호가사나 기행가사와 성격이 거의 같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출제된 것처럼 우리 가사 중에서 많은 게 그 있어 영산별곡 같은 것도 있어 척경이 있었죠. 우리 이제 선택형이 나올 때, 객관식은 나올 때 우리가 2010학년에 영산별곡이 있었잖아요. 우알과 더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작품이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대부분의 자료 분석에 초점을 두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작품이 생소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체가에서 이제 우리가 가면은 경기체가는 악장형이 있죠. 그렇잖아요. 악장 문학에 경기체가 나중에 있는데 우리는 상대별곡이나 화산별곡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경기체가형 악장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잡가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 우리가 조선 후기로 오면은 조선 전기하고 다르게 많은 게 가사도 있고 잡가도 있습니다. 알겠죠? 12가사가 있고 12작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선 후기 가사는 대부분 12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잡가도 12작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출제됐던 게 이제 우리는 제일 많이 교과서 있는 거는 유상가입니다. 그렇죠? 유상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형으로 출제됐던 게 선유가입니다. 뱃놀이죠. 그게 이제 왜 출제가 되느냐 하면은 대표적인 유상가는 여러분 바로 산놀이죠. 그렇죠? 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선유가는 대비적인 바다. 그렇죠? 뱃놀이죠. 뱃놀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상들은 주로 산에 가거나 뱃놀이가 많단 말이에요. 어부사이즈처럼. 그래서 선유가가 이런 게 출제가 많이 됐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상대성. 그걸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갈래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익혀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별히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서를 자꾸 갈래로는 해설 책을 보고 자꾸 읽으세요. 이런 것들을 읽어야 나중에 기입형에 단어 넣기가 이제 우리가 유리해진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입형 때문에 썸머리에서 우리 핵심만 외우지 말고 전체적인 문단을 외우세요. 흐름을. 그랬잖아요. 문맥의 흐름을 자꾸 이제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는 제일 좋은 거는 자꾸 많이 읽으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무조건 외우려고. 외우는 거는 우리가 뭐 하는 게 7, 8, 9, 10월 달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때 가도 우리가 압축해서 외워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어가지고 그 흐름을 자꾸 익히라 이 말입니다. 흐름을. 그러니까 공부는 이야기했죠. 반복을 많이 한 쪽을 택해라. 알겠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택해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이걸 이제 바탕으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프린터 우리가 한번 우리가 보고, 프린터도 이제 같이 한번 보고,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자, 이제 우리 이쪽에 프린터 이제 기행가사의 특징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동별곡, 연행가, 그 다음 일동장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펼쳐놔 놓고, 우리 이제 기행가사 우리가 한번 봅시다. 기행가사 중에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됩니까? 바로 관동별곡을 한번 볼까요? 교재는 523쪽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523쪽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관동별곡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가장 기행가사의 대표작은 관동별곡입니다. 맞죠? 관동별곡.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이거는 기행문입니다. 일종의 이제 현대문학으로 치면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그렇죠. 기행문을 수업을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수업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죠. 기행문은 바로 뭐가? 기행문의 특징 잘 알잖아요. 자, 아까 배웠잖아요. 기행문 딱 하는 순간 현대문학은 우리 독서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글의 유형이 딱 정해지면은 그렇죠. 물론 우리는 뭐에 따라서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목적. 목적에 따라 글의 유형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기행문이라는 게 이제 정해지면은 기행문에 많아 형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행문의 뭘까?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성 요소. 맞죠? 구성 요소.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기행문의 구성 요소. 이러면 뭐예요? 여정, 견문, 감사. 왜? 작품을 이해한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구성 요소. 그러니까 작품 이해는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은 잘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설명 방법에 쓰겠죠. 그 글의 구성 요소별로 많은 게 자세히 살펴보는 걸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글을 이해한다는 거는 글에 많은 게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는 겁니다. 글의 구성 요소는 배웠잖아요. 뭡니까? 글, 텍스트, 글의 구성 요소는 단어. 맞나요? 단어. 그 다음 뭐예요? 문장, 문단. 이거잖아요. 글의 구성 요소는 단어, 문장, 문단. 그러니까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비문학이죠. 비문학을 이해한다는 단어를 알아야,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맞죠? 문장에 많은 게, 그래, 또 문장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문장의 구조라든지 기능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심 문장을 알아야 돼요. 문단으로 가면 중심문과 뒷받침문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단의 원리 알잖아요. 많은 게 좋은 거지. 그 통일성과 응집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문맥적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단은 사실적 이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적 이해부터 심화된 글의 이해라고 해서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감상적 이해, 창조적 이해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똑같다 그랬죠.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니까, 문학도 독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행문이라는 글의 요소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정, 견문, 감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정, 견문, 감상을 이제 통해서 공부하니까 기행문은 또 잘 알다시피 여러분 바로 갈래상 어디에 해당한다? 갈래상 어디입니까?
교술장르입니다. 그랬잖아. 교술장르는 어떻게 돼 있다? 기행문은 이제 잘 알다시피 구성 요소는 바로 많은 게 여정, 견문, 감상으로 돼 있지만은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 바로 많은 게 성경 후정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기성정결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정, 견문이 성경이잖아요. 맞아요? 감상이 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자, 왜 그렇게 이제 성경 후정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배웠잖아요. 갈래론 할 때. 교술 갈래는 바로 많은 게 뭐와 뭐의 관계라 그랬어요? 자와 세계 중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세계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소위 말하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랬잖아요. 바로 말하는 자를 세계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자기의 주관적 경험을 보편화,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일반화시키는 거. 맞죠? 그러면 자의 세계화가 많은 게 교술장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특징이 바로 많은 게 외부자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부 현실이 개입을 합니다. 외부자가 개입을. 왜? 고백문학, 기행문은 잘 알다시피 뭐예요? 자신의 체험을 적는 거니까 고백문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뭐 하는 거야? 일반화시키니까 뭐 한다? 자기의 체험을 고백하니까 자기 이 체험담을 들려주니까 교훈을 주는 거단 말이야. 교훈을 주는 거다. 그렇잖아요. 교훈을. 그래서 뭐 하나? 부분을 쉽게 말하면 기행문은 자기의 소수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보편화시켜서 남한테 뭐해? 교훈을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행문을 배울 때는 대상에 대한 뭐해? 관점이 중요합니다. 교술 장르는.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전부 뭘 한다? 대본에 예찬 아니면 관조한다 이 말입니다. 예, 교훈을 목적이 있으니까. 교훈을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해? 교술 장르의 특성은 객관적 사실의 나열이잖아요. 맞죠? 표현에 가면. 그러니까 자기의 뭐나 경험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자기가 봤던 체험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열하니까 여정 중심으로 쭉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이동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정 중심이니까. 그러면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된 뭐 하는 거 보세요. 여정이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서사 구조죠. 그렇지? 시간과 공간 이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견문이니까 뭐로 되어 있어? 묘사입니다. 그렇죠? 견문은 묘사잖아요. 보고 들은 거를 그냥 뭐 하는 거야? 자세하게 펼치니까. 묘사가 되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게 뭐서? 산문체로 될 수밖에 없죠. 문장이 구조. 그러니까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조처럼 짧아가지고는 뭐하나 기행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묘사가 된다는 거는 기니까 만년체 문장을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 느낌, 성경 후정 구조니까 거기에 대한 그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행문을 감상하면 어디 가서 뭘 보고, 그렇지? 대상을 찾아요. 그에 대한 자기 대상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이 말. 어떻게 묘사했느냐? 그 표현 기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바로 뭐 한다? 그에 대한 자기의 느낌. 그걸 찾는 게 급순무입니다. 그거만 찾으면 끝이.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데, 본문에, 그걸 뭐 외워서 쓰라는 시험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이제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행문을, 기행가사를 공부할 때는 여정, 견문, 감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표현법, 견문을 할 때 이제 어떤 표현법을 써서 표현 기교를 냈느냐. 그럼 표현 기교나 방식은 전부 그 사람이 뭐가 드러난다? 문체니까 개성이 드러난다. 그 사람의 세계관의 가치관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걸 이제 우리는 교수학습 방법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보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보조 자료가 필요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많은 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진이라든지 여정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게 필요. 그러니까 보조자료. 보조자료는 잘 배웠잖아요. 보조자료 몇 개? 넷입니다. 뭐였어요? 사진, 그림. 그랬죠. 바로 그래프, 도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로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감 있게 사실감 있게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수업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수업하기 전에 많은 게 학생들한테 뭘 해야 된다? 동기유발. 우리 교과서처럼 배우면은 자기의 여행담, 체험담을 많은 게 환기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행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꼭 유명한 곳이 아니라도. 그렇죠? 자기가 나들이 한 곳이 있을 거다. 이 말. 그래서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꼈던 걸 생각했듯이 정철이라는 사람은 뭘 보고 뭘 느꼈느냐, 그걸 같이 이제 유추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보고 듣고 느꼈던 그 방식처럼 정철이라는 사람은 그렇잖아. 그러면 왜 이제 다르냐? 이 사람은 뭐예요? 공직자니까, 그렇지? 나는 어린아이니까. 나는 그냥 놀러 갔으니까. 그러면 자기의 직업과 위치와 그걸 이제 유추를 시키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구나 하는 걸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뭐예요?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입장이 다르니까. 위치가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의 지위가 다르니까. 연령이 다르니까. 직업이 다르니까. 생각하고 보고 듣는 게 느낌이 다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각자가 다르게, 같은 대상인데도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문학 감상 배웠잖아요. 똑같잖아요. 보는 게 다르듯이, 인식이 다르듯이, 뭐 문학 감상은 두 가지 있었잖아요. 뭐래 그랬어요? 문학 감상의 기준 두 가지 뭐 있잖아요. 첫째 뭡니까? 독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게 배경 지식, 가치관, 신념, 태도 따라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 관점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다양하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바로 뭐예요? 문학을 보다 풍부하게 감상 능력이 길러진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독서하면 그걸 효과적으로 이해한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문학은 감상 능력이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이제 먼저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작품 분석은 중요해요. 작품은 그냥 하나의 텍스트일 뿐입니다. 아니, 텍스트. 작품은 우리 수능하듯이 작품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은, 그래서 우리 큰 거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갈래가 기행가사입니다. 기행가사면 현대문화 측면에 기행문에 소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술 장르, 이제 가사는 교술 장르의 성격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것을 우리한테 많은 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뭘 보고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느냐, 그걸 찾는 게 급수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갈래를 먼저 바탕을 두고 그 사람만의 이제 가치관, 세계관, 그 다음에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개성, 표현 방법 이런 걸 찾아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른 작품하고 또 많은 게 상호 텍스트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왜? 시험은 전문에 요즘 이제 우리가 임용해 보면은 길게 텍스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짧게 나오면서 몇 개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한 파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관동별 그 전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파트가 딱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동별 전체 잘한다고 시험 잘 치는 게 아니에요. 한 파트는 전혀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뽑아서 어떻게 하는가, 상호 텍스트에서 어떤 관점으로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분을 보는 많은 거에 관점의 차이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합시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게 관동별곡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많은 거에 여기가 이제 많은 거 관동. 자, 여기가 이제 태백산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백두대간들이 쭉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게 관동, 여기가 관서입니다. 그렇죠. 이 관서별곡을 보고 관동별곡을 지은 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잘 알죠? 지리 공부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전남 창평입니다. 그렇죠? 전남 창평에 있어요. 왜? 정철의 고향이 여기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서 뭐 하는 거? 여기 산양으로 갔다가 여기 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관동 금강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강원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포대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루트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 형태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선은 관동별곡은 여기가 주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주로 굉장히 압축되어 있겠죠. 그렇잖아요. 압축돼. 그러면 이때 이제 자기 이제 표현 기법이나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이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정, 견문, 감상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어느 것이 여정이고 어느 게 견문이고 어떤 게 많은 게 감상, 그것만 느끼면 돼요. 그걸 다 안 외워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걸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외운 사람은 달변가처럼 줄줄 하면은 주눅은 좀 들겠지. 그렇죠. 상대는 막 줄줄줄 외우는데 나는 그렇지, 그렇지. 버벅거리면 주눅은 들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시험 합격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막 짓거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왜? 말빨이 세니까. 같은 값이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주눅 들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같은 거 하시면 그렇게 갖중이 좋죠. 왜 그러냐? 그럼 말빨이 쓰면 2차 능력이 강화되니까. 그렇죠. 2차는 말빨이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2차는 뭐 지식보다는 말빨 쓴 놈이 이깁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뭐 이야기했잖아요. 2차는 말빨 써야 됩니다. 강사는 말빨이 써야 돼요. 대중연설가이기 때문에 일종의 표정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화법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 자꾸 훈련을 하세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면접이 강화되니까. 자, 우리 관동별곡에 대한 이제, 그거면 이제, 그러니까 그 관례를 항상 문학은 뭐 하는 게, 독서도 뭐를 기억하라. 독서하면 뭐를 기억하라? 글의 유형을 기억하라. 알겠죠? 글의 유형에 따른 담화 관습을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라.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뭐 하는 게, 우리 독서할 때 뭐야? 상황 맥락입니다. 상황 맥락을 먼저 고려하라. 이 말입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장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장문의 상황 맥락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맞죠? 뭐든지 그게 구성 요소니까 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받아 부임하는 도중에 여정, 관동접변은 풍물을 둘러보고 그 경치에 그에 엮인 고사를 적은 가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거는 우리가 전격 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사성어가 표현이 이제 바로 뭐예요? 고사성어가 많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용사가 많다는 겁니다. 용사.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용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설적입니다. 알겠죠? 용사가 많으면은 일반 평민이 많은 게 읽거나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나 요즘 같으면 뭐나 영어를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외국어를 참 많이 쓴다는 겁니다. 외국어를 많이 쓰면은 외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강의를 듣기가 어렵죠. 또 그런 걸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뭐예요? 정처럼 용사를 많이 썼지만은 뭐한다? 상투적인 용사를 많이 썼다는 거죠. 즉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도 잘 아는 뭐 하는 게 용사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평민도 잘 아는. 그러니까 어려운 뭐예요? 한자성어지만은 일반화되어 있는 한자성어. 알겠죠? 용사, 예문 이런 걸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글자를 모르지만은 그런 말들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안다는 겁니다.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게 굉장히 대중성이 좋고 전달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게 이 사람의 표현은 전부 뭐 특징이 뭐 하는 게 압축과 생략입니다. 압축과 생략.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는 게 면왕정가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면왕정가는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가 많았죠. 그렇죠? 대상에 대해서 묘사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관동별곡은 정처럼 바로 많은 게 하나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 그러니까 상당히 상징성이 강해요. 상징성이.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이 함축성이고 상징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연결하면 한 개에 많은 게 완성된 일종의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함축적인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상대들이 일반 백성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용사, 잘 알려진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문학 창작 능력이 뛰어난다는 겁니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뛰어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바로 어려운 한자를 썼으면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평범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박일로하고는 다르죠. 박일로는 단어 자체를 뭘 써버렸어요. 박일로는 조선 후기 가사니까 뭘 썼어요? 일상어를 썼다. 생활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한자인데 전부 맨날은 전부 한자니까. 그렇죠? 여러분, 김희독립선언서가 전부 한자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혹자들이 많은가, 천암선이가 친일파니까 백성들을 그렇죠. 이해 못하겠게 일부러 한자를 썼다. 그럼 웃기는 소리 미친 소리 또라이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말은 전부 다 뭐예요? 소위 말하는 접사를 제외한, 소위 말하는 그렇잖아. 형식 형태에서 좋을 만한 실질적인 명사는 전부 한자예요. 우리 말들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보면은 많은 게 우리 지금 고유어보다는 뭐예요? 한자를 더 잘합니다. 일상어가 그냥 한자로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글자는 못 쓰더라도 말은 전부 한자로 다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일상은 대화 자체가, 언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편했다는 그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자, 지금에 보면 한자로 돼 있지만 그거는 일상어예요. 일상어. 알겠어요? 일상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독창적이고 서정적인 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잘 살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쓰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러니까 대단한 이제 송강정처럼 호탕하죠. 그 풍류 기질이 있고,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아주 엄청난 애주가잖아요. 그렇죠. 술 때문에 쫓겨나기도 많이 했습니다. 관직에서 삭달당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임금이 뭐 특별히 많은 게 그랬죠. 술잔도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임금이 특별히 하사를 크기를 그렇죠. 술잔을 하사를 할 정도로 엄청난 그 장르 애주가였습니다. 그 행태. 그러면 예전에는 뭐 이제 술이라는 걸 뭐 남성들이 그냥 잘 먹으면 그게 제일 호탕하고 그렇죠. 호방하고 굉장히 어떤 뭐 하는 게 풍류를 아는 그런 멋으로 이제 인정해.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제 그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지금은 보면은 많아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겠죠.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옛날에 남성들이 멋이고 호탕한, 그렇죠. 대범한 그런 이제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최고였고 이런 것으로 멋으로 이제 하던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항상 뭐로 본다? 여정견문 감상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서사 부분이니까 이제 뭐 하는 게 관찰사로 부임하기 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이거는 강호가사하고 거의 같습니다. 강호가사에 보면은 바로 유배를 간 거죠. 낙항한 겁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관직에서 물려난 거예요. 그러면 관직에서 밀려났다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자연에 그랬잖아요. 병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 일종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강호가사는 어떤 기능도 있다? 자기 위안의 기능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위안. 재충전의 그런 공간이기도 하다 이 말. 풍요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노래마다 그게 조금 다르다 그랬죠. 풍요의 공간으로 쓰느냐, 자기 위안의 공간으로 쓰느냐, 그렇죠. 재충전의 공간이냐.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그 다음 관동팡례의 방림을 맡으시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호에 고질병이 들었으니 고칠 수 없죠.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게 강원도 800리, 즉 강원도 관찰사의 임무를 맡기시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어와 성은이야. 여기 핵심어가 이제 성은이죠. 성은. 그러니까 가도록 망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는 어떤 벼슬에도 초탈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위 고질병이 들었으니까. 그런데만 그것도 제일 말단 미직입니다. 강원도 관찰사 같으면 요즘 강원도 최문순 또 열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팔도 중에서 제일 핫발이 끌발이 없는 쪽이 그렇잖아요. 강원도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원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 거기는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감자바위 그렇죠. 쪼랭이 국수나 먹고 그렇잖아요. 옥수수 먹고 이제 이랬으니까 요즘 하면은 그렇죠. 더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옛날에도 이 말이야. 지역적으로 또 괜히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런 이제 형태. 그러니까 관직 중에서는 제일 힘이 없는 쪽입니다. 말단 거의 미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는 하는 게 거기 막혔는데 성은의 감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역설적으로 봐서는 이 친구는 바로 하는 게 관직에 대한 그렇죠. 미련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호의 갱입 중림에 누웠다는 것은 자기 위안입니다. 그렇죠. 자기 위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크게 나오지는 않죠. 어와 성은 이제 이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연추문들어 경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전남 창평에 있다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 이연의 서사 이해를 보면 바로 연추문으로 갑니다. 경에는 안 문어. 그러니까 한양으로 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한양으로 오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논리비약이죠. 논리비약. 그러면 논리비약이라는 이런 기법, 이것도 표현기법이에요. 표현기법. 그럼 이런 비약적인 생략과 압축이라는 비약적 표현을 쓴 이유는 뭘 강조하기 위했냐? 전부 이야기다. 표현은 정의를 배웠어요. 표현법은 뭐라 그랬어요? 개념이 뭐예요? 시할 때 배웠잖아요. 시적 화자의 많은 거예요. 오늘 나중에 금요일 하겠습니다만 시적 화자의 사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기법이 표현법입니다. 맞죠? 그럼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시적 화자 얘 누굽니까? 송강정철이죠. 정철의 사상과 감정. 그러면 사상 감정은 여기서 무슨 감정? 성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송강정철의 성은에 감복하는 기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압축과 생략 기법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게 개념을 정확하게 알으라는 겁니다. 개념은 원론적인 답이라 그랬죠. 알겠죠?
원론적인 답. 그걸 이제 뭐 하는 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요 정서 찾아가. 정서는 뭐예요? 성언입니다. 그 성언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이 사람은 압축과 생각. 단숨에 쉽게 말해 요즘 말하면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강호의 병이 깊은 가구는 모순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합리화를 자기 위안을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갈단 말단 미지게 줬는데 중앙간직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 줬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 하직하고 물러가니 옥절이 알패 섰다 이 말입니다. 옥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임명장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앞에 거칠 평구역 말은 이제 갑니다. 성가 평구역에서 말을 흑수로 돌아가니 그랬죠. 흑수 그 밑에 있죠. 여주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강원도로 가는 겁니다. 강원도로 가는데 이제 저 춘천을 해서 철원을 해서 저리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 그죠? 뭐 소위 말해서 어떻습니까? 저쪽에 가서 뭐 하는 게 강릉이나 뭐 동해 고속도 이쪽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말하는 그렇잖아요. 뭐 경춘 가도 경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철원 지방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고 국도로 가는 거니까 옛날에 나그네길이니까. 그러면 여주로 산양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주로 가서 저 홍천을 거쳐서 철원을 거쳐서 그랬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저 뭐 춘천을 거쳐서 저쪽으로 가는 거죠. 뭐 인제 원통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수락 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도길입니다. 국도길 알겠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뭐 하는 게 이제 여주로 가서 섬강은 어디면요? 섬강이 바로 뭐예요? 원주죠. 원주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주를 거쳐서 그다음 치악이 여기로 원주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치악산이 되겠죠. 치악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관동별고는 관동의 이야기를 적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많은 게 그 과정들이 압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기법이 뒤에 표현이 524쪽에 이제 나오는 책을 보세요. 그러면 같은 기법이 공통 이런 거는 기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화자에 많은 게 정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두 뭐예요? 가사와 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표현 기법은 바로 많은 게 비약과 생략 기법이라는 겁니다. 비약과 생략 기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정철의 시조입니다. 이것도 알겠죠? 봐, 자너머 성굴령 집에 술이 걷단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은치노와 지절 타고 이거는 자기 집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 하는 게 종장으로 가니까 아이야 내 걸령 계시냐 정자수 왔다 하여라. 그러니까 뭐야 소를 타고 가는 과정이 많아 생략되어 있죠. 정자수 집 앞에 그냥 누구 앞에나 성골령이 집 앞에 벌써 도착한 겁니다. 이 소이기 연락이 느린 놈이 되겠죠. 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연락이 느린 놈인데 바로 이제 그러면 뭘 강조합니까? 여기는 법과 뭐예요? 술을 먹고 싶은 뭐예요? 화자의 심정을 많은 게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정서는 그 정서는 그 본문에 찾는 거. 그러면 그거의 강조입니다. 비약과 생략의 기법을 써 자기의 정서, 표현법은 전부 시적 화자에만. 그러니까 내용, 형식, 표현입니다. 표현은 전부 내용 쪽으로, 형식과 표현은 전부 내용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 배웠잖아요. 뭐예요? 내용과 형식은 유기적으로 짜여져 있다. 복합 구조물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때 형식은 표현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형식 요초에서 배웠죠. 그걸 이제 기억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모습. 서사 부분이, 요 부분이 나오면은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물론 다른 이제 이것만 시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물이 끌려올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관동별곡의 요 부분이 나오면은 그게 포인트다. 그러면 다른 작품도 그와 같은 걸 끌어올 거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관동별곡은 단계별로 뭐뭐 할 때 뭐가 제일 포인트다는 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작은 그 포인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서사 부분은 뭐가 제일 포인트다. 중사, 그 다음에 서사, 본사 이런 뭐가 포인트, 뭐가 포인트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대표작은 그걸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을 끌어왔을 때는 그걸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 포인트니까 그걸 상호 텍스트로 가져왔구나. 그렇잖아요. 그걸 예측하면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이 강한 놈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미리 예측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 두 번째 갑니다. 서서 3으로 가죠.
소양강 나리물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소양강 나리물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양에서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강원도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강원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철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방향이. 진행 방향이에요. 진행 방향. 맞죠?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마음은 뭐야? 여기로 간단 말입니다. 마음은 자꾸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은 이쪽으로 가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청산별곡처럼 그랬잖아요. 청산별곡처럼. 자, 이쪽으로 몸은 가지만은 마음은 이쪽으로 간다 이 말. 그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미련. 이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미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쪽으로는 크게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가라니까 가지만은 자기는 어디 있고 싶어? 여기 있고 싶단 말이야. 여기 임금이 있으니까 임금 곁에 있고 싶은 겁니다. 임금 곁에. 그러면 임금이니까 이제 우리는 보면 어떻습니까?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로 뭐 하는 게 그랬죠. 여기서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소양강이 춘천에서 어디로? 바로 한양으로 오니까 바로 뭐 하는 게 물, 그게 함축적 의미죠. 그렇죠. 물에다가 자기의 뭐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시로 치면은 뭐다? 객관적 성감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양강 물에 자기의 무슨 감정을 투영하고 있어? 영군지정을 투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는 어디로 오고 싶고 한양에 오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한양에.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는 잘 알다시피 기행가사지만은 관찰사로 가는 겁니다. 관찰사. 알겠죠? 관찰사. 공인입니다. 공인. 자, 여러분 관동별곡은 크게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관동별곡이라는 이 관동별곡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야기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다? 자, 우리가 물론 전체 구조는 뭐로 돼 있어요? 서사, 본사, 결사로 돼 있습니다. 맞죠? 형식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형식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서사, 본사, 결사.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나? 형식 구조도 알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 구조입니다. 내용 구조. 알겠죠? 형식 구조와 내용 구조. 그러면 가사라는 형식 구조는 3단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는 내용 구조는 바로 많은 게 뭐로 돼 있다? 바로 많아. 공인의 포부와 개인의 욕망, 갈등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갈등 구조로.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뭐야? 공인의 바로 많은 거야. 포부라는 거와,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산입니다. 산. 그랬잖아. 그 다음에 개인의 바로 많은 거야. 욕망. 개인 욕망. 이거는 바다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뭐로 구조로 돼 있다? 갈등 구조로 돼 있다면 갈등 구조. 욕망이 갈등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내용 구조 자체가. 내용 구조가. 그러면 이 갈등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갈등을 뭐 해야 돼? 해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소. 그러면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뭐야? 미투에 걸려 들어가서 날아가는 놈 많죠? 그렇잖아요. 차세대의 아주 유력한 주자인, 그렇지. 희정이도 그냥, 그렇죠. 한 방에 휙 그냥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민주적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위대한 이유는 대통령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그 사람을 다 용서해 줬단 말이야. 지도자는. 그렇잖아요. 그 형태 자체가. 그래서 뭐 하는 게 조폭이. 그렇잖아요. 선도위원장하고 학생 선도위원장하고 그렇죠. 방문위원장하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옛날 그 조폭이 그렇잖아요. 동네 그렇잖아요. 학생 선도위원장하고 모든 뭐 방문위원장하고 다 합니다. 왜? 돈 벌어가 출세해가지고 그렇죠. 앞뒤가 엄청나게 모순이 생기죠.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저런 걸 이제 낭만하니까 뭐가 됩니까? 앞으로 젊은 세대는 정치할 놈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 이 말. 신분 관리를. 그래서 여러분 미국 뭐야 대통령들 보세요. 그 후보자 할 때 옛날 학생 시절 때 마약 한 전력 때문에 낭만하는 사람도 많죠. 스캔들 때문에 낭만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 그 정문회 할 때 보면은 중도 하차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은 뭐야 하나의 뭐 호탕한 남자의 한때의 기질이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훅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갈등 구조입니다. 그럼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명예효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의 욕망. 소위 말하는 재물욕이나 그렇잖아요. 자기의 욕망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은 거야. 내년에 선생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과 그렇잖아요. 여유를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3월에 그렇잖아요. 꽃 피는 시절에. 그러니까 한계를 어느 순간 든지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면 그 선택을 잘하면 성공하는 거고 못하면 죽쓰는 거고 그런 겁니다. 형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없으니까 딱 이게 고전은 이야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전자가 뭐라 그랬어요? 법전자 틀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모든 갈등 해소 방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반들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셋입니다. 주로 뭐예요 우리는? 꿈, 이계, 이상향, 중구 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해결 방법이 상투적. 그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다마관습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다마관습을 기억하라. 그 다음 평균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체념. 여러분은 나는 체념해야죠. 그죠? 평균이니까. 뭐 어째 용서받자 되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뭐 세상 그런 거지 뭐. 에이 이거 참아야지 이거잖아요. 여러분 권력 있으면 참겠어요. 이 새끼 한 방 먹으라고. 그렇죠? 근데 권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위가 없으니까 에이 더러워도 참아야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다가 이제 사회 분위기가 하니까 미투 하잖아요. 그동안 참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왜? 저 새끼는 권력이 지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훅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가끔은 얘기죠. 왜 그때 말하면 뭐냐? 그때 하면 훅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민중의식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성장해야만이 그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선도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구자가 있어요. 옛날에도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선구자는 항상 희생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선구자를 우리는 뭐예요? 높이 평가해 줘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이 쌓여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야? 그 선구자를 병신 같은 놈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기억을 이제 하고 역사를 이제 평가하고 사람을 인지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뭐다 여기는? 꿈입니다. 꿈 누굴 통해서? 신선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해석해서? 양립할 수 있으니까 갈등 구조가 뭐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순차적.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한계를 포기하지 않고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뭐부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방법의 해결 방법을 찾아. 이런 게 발상법입니다. 이런 게 이제 뭐 하는 거야? 변정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갈등이 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뭐 하나? 순서를 정한 겁니다. 순서를 정한 거.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요거 하겠다. 그렇죠.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요것이 되면은, 이것이 되면은 이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게 절대 가치고 이게 차선이 가치입니다. 이걸 선행하면 이게 따라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뭐 하는 거야? 이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이것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절대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부성이 짙죠. 그렇죠. 권력에 오래 있으려면 아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해결. 이게 이제 창의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는 포기했잖아요. 문학수 보면, 고전 문학에 보면은. 됐죠. 이 구조를 외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형식 구조와 뭐를 기억한다? 내용 구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용 구조. 알겠죠? 그러면 그 내용 구조 중에서 이제 일단은 전체 머릿속에는 내용 구조. 그러니까 산에서 갔을 때는 공인에 뽑으니까 공인에 관계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영군, 우국, 예민, 인재양성, 학문달성. 이겁니다.
좋은 거 다 줘. 그러면 그거 뭐, 그거에, 저기 아까 말한 뭐예요? 여정, 감상에 해당하는 그겁니다. 영군, 우국, 인재양성, 예민. 이거예요. 선정.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뭐나? 감상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그는 뭐예요? 개인 욕망 충족, 욕구 충족. 그렇죠? 본능에 나온 욕구 충족. 휘정이처럼 욕구 충족하다가 그렇죠. 훅 한 겁니다. 재현이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형태 자체가. 근데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 뭐나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배우들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나빠서 물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그 사람 나쁘죠. 그런데 우리 산업 구조나 우리 시스템 사회 구조가 도제제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제는 그 사람한테 뭐하는 거야? 절대적인 신임이나 저 사람한테 복종을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야에서만 나오니까 그럼 거기보다 더 썩은 데가 대학 교수입니다. 거기보다 대학 교수 중에 더 썩은 데가 우리가 음악, 미술 이런 거예요. 특히 음악, 무용 이런 쪽입니다. 거기에서는 뭐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사사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나온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들이 막 엄청 공공의적처럼 많은데 실제로 더 썩은 곳이 그런 곳입니다. 더 썩은 곳이. 그렇죠. 그보다 더 썩은 곳은 뭐 하는 거야? 정치인입니다. 권력자. 경제인들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나오잖아요. 뭐 배우가 끔둥이를 낳았니 뭐니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 정상들이 오고 관리들 오면 뭐 하는 거야? 접대를 하잖아요. 시중들. 그러니까 박정희도 죽을 때 누가 심수봉이가 그렇지. 그럼 못생겼으니까 너는 뭐야 병풍 뒤에서 노래 부르라. 그래서 살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는 다른 애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배우가 더 예쁜 애가. 그런 거하고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너무 지금 한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 나쁘지만 너무 그것이 전체냐. 그 사람이 절대 그거냐. 우리 사회가 썩은 곳이 더 많다. 더 많아. 절대 권력이 있어가지고 감히 뭐야. 나는 자기도 매장되니까. 더 심한데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확산이 되겠죠. 왜 이제 이게 하나 뚫혔으니까 이제 점차 갈 겁니다. 그렇게 정작 돌이 되어야 될 곳은 그쪽보다도 그런 쪽이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쪽보다도. 물론 그러면 그쪽은 안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배우라 이런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형태 자체가 그런 영화나 드라마 사실 예술이다 뭐 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그죠. 외설이다 하지만 우리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알몸으로 뒹굴하는 촬영을 찍는데 쉽게 말해서 관념적인 사람은 여러분 그거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뭐예요? 그 피규어 나왔을 때 일본에 그 뭐야? 뭐고?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피규어 그거 있었죠. 커플이.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번 동계올림픽 할 때. 그럼 대부분의 피겨 선수들은 보면 뭐예요? 연인 아니면은 많아. 부부죠. 그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하도 붙들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자매지간이. 그랬잖아. 자매가 이거 뭐예요? 오빠하고 남매지간이 헷갈리네. 동생이다 이거. 그런데 뭐냐? 호흡은 잘 맞는데 뭐가 안 된다? 사랑 연기 표현이 안 된다는. 왜? 그게 연애 감정이 안 생기니까. 그렇지. 그게 표정이 안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이제 우리는 그 남매니까 뭐예요? 호흡은 잘 맞는데 행제니까 해룩이니까. 그런데 그 연정의 그런 사랑의 표현의 감정이 안 살아난다는 겁니다. 나타나 표현이. 그런 게 자기들이 제일 약점이다. 그럼 대부분의 연인들은 뭐 하는 거야? 그 사랑의 그 있죠. 표정이나 그 황그림들 이런 걸 잘 드러내는데. 그럼 배우들은 그런 뭐 하나? 체험이 있어야 연기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뭐 감독들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체험자가 아닌 사람이 가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험자 하는지 훨씬 더 리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상 그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믿기로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만은 근데 직업의 특성상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거에 처녀 때보다 뭐야, 그리 결혼하고 나면 연기가 무르익다 뭐 하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은 생활의 체험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연기가 되니까.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자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더한 데가, 심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형태 자체가. 우리는 그 도제제 될 때는 많은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사회가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사사를 받아야 출세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거의 많은 거예요. 1년 몇 년 동안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 자체에서 오는 겁니다. 자, 요것만 이제 기억을. 자, 요걸 이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뭘 기억한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체 구조는 여정, 전문, 감상. 그렇잖아요. 형식 구조로 그렇게 돼 있지만 내용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 외워놔놓고 이제 본문에 바로 뭐예요? 딱딱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 그걸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뭐예요? 전체를 먼저 하라 그랬죠. 전체 구조를 해놔놓고 본문을, 지문을 보면 이거는 전체 내용 중에 어느 파트다. 이게 탁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걸 떠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 알릴 때 뭐든지 공부할 때는 전체 구조를 먼저 익혀라. 형식 구조와 내용 구조. 알겠죠? 내용 구조. 구조를 먼저 익혀라. 구조를 먼저 익혀라. 그걸 익히면은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것만 하고, 조금만 하고 이제 쉬었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소양강날이 물론 어디로 간가? 됐죠. 고신고고 백발도. 그러면 전부 다 고신, 자기죠. 외로운 신하.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변방으로 지금 한직으로 밀려나니까 외로운 신하는 백발. 백발은 전부 다 우국지정입니다. 여기 백발은 무상함이, 여러분 많은 우탁의 달로 같으면 뭐나? 무상함이죠. 인생 무상입니다.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거는 늙음에 대한 한탄입니다. 여기는 백발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국지의 나라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들 보세요. 취임할 때와 퇴임할 때 보면 뭐나? 가장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백발이죠. 오바마 보세요. 그렇죠? 꼬부리가 그렇잖아요. 꼬부리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백발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거 보면 오바마 들어갈 때는 새까맣었죠. 그렇죠? 물론 피부도 새까맣고 머리도. 근데 나올 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꼬부리 머리가 그렇죠. 하얗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문재인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면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그건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뇌에 쌓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사람이 좌우고 죽고 사는 거니까. 아무리 선한 결정을 하더라도 희생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고뇌가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결단을 내려야 되니까. 자기 하나의 말에 수없는 사람이 고통에 빠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수는 선회하지만 아무리 좋은 결정도 국가 일은, 그렇죠. 사회 일은 선택을 하면 희생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뭐네, 도덕과 정의와 윤리를 해서 합리화를 시키지만 왜 고뇌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에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 하지 마. 오래 살려면. 알았어요. 하고 나는 보세요. 하고 나면 다 지금 뭐 불안에 들어가 명박이처럼 그렇잖아요. 그 말은 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별로 그 인간이 안 좋아. 그러면 쌤이 얘기했잖아요. 그 쌤이 어느 정도 간상간지 영 그 인간은 눈이 그 쪽제비 눈처럼 아주 인상이 그 쪽제비 인상이에요. 교활함. 그 완전 쥐새끼처럼 그렇잖아. 개심처래요. 이러면 국가 원수가 아니니까 모독자이죠. 그렇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친구예요. 친구하고 웃기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을 반복되지. 누가 뭐 들어갈 때 삼척동다 하고 그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권한 때문에 남이 입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권한이 없어지고 나니까 입을 여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당시 입을 열었다는 뭐 어떻게 매장될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뭐예요. 그런 사실도 그렇게 은폐를 시키는 게 국가 권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썩었다는 거죠. 썩었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됐죠. 여기 백발이 여기는 크게 나오지 않아. 이때 백발은 뭐나? 우국지정이라는 거야. 왜? 이게 바로 영궁가사니까 그래요. 우탁의 달로가 같은 거는 제목 자체가 달로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은 뭐나? 교원가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면목가정 되었구나 나오죠. 설빈화환 어디 두고 면목가정 되었구나. 늙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무상함입니다. 그때는 늙으니까 버렸으니까 많은 게 자기가 이별당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위안을 그때 늙으면 바로 자기 위로입니다.
똑같이 늙으면. 그러니까 탈로가에서는 바로 뭐 하는 거야? 탄식이 되는 거고. 물론 똑같은 탄식 맞아요. 그런데 성격이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교원가에서는 뭐야? 님한테 버림받은 것이 자기는 뭐 하는 거야? 당연하다는 건데. 왜?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버림받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 하는 그걸 끌어온 거면 늙음을. 그런데 달로가의 자체는 우탁의 달로가는 뭐예요? 백발의 제 먼저 알고 지렁기로 하다 늙음을 한탄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늙음이지만 조금 다르죠. 그 딜리케이트한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임용이 어려운 이유는 그겁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상호 텍스트이잖아요. 그거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 다르다. 갈래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목적과 갈래, 그래 유형에 따라. 그러니까 달로가냐, 규원가냐, 그렇지? 규원가는 내방 가사니까 그렇잖아요. 여인의 한을 읊은 거단 말이야. 한. 그렇잖아요. 이거는 바로 뭐 영군 가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목, 목적이 다르니까 뭐야? 같은 소재지만 뭐가 달라져? 성격이 달라, 기능이 달라진단 말이야. 기능이 달라진다.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문학은. 그러니까 외워서 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문학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외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성격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할 줄. 그건 어디에다가? 아까 이 목적입니다. 갈래입니다. 성격을 알아야 돼요. 상위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상위 구조를. 그죠? 그걸 이제 됐죠? 그 다음 또 보세요. 동주밤 겨우 이제 철원까지가 북간정에 올라갔습니다. 철원에 가서 북간정에 올라갔습니다. 북간정에 올라갔으니까 뭘 봐야 되겠죠? 그죠? 북간정에 갔습니다. 그럼 뭘 봤죠? 뭘 봤습니까? 삼각산 제일봉이 한마음, 삼각산이니까 북한산이니까. 또 대구리 있는 곳이잖아요. 삼각산 밑에 경복궁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뭐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북한산은 일본 놈이 이제 붙인 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제의 잔재를 걷어내기 위해서 지명을 회복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대문이 아니라 숭례문으로 회복하자. 동대문이 아니라 흥인지문으로 회복하자. 그건 전부 다 일본식이 붙인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아무 의미를 안 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이제 붙여버리는 그런 잔재를 걷어내야 됩니다. 잔재. 이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름은 자꾸 부르면은 그거에 대한 의식이 변합니다. 의식이 변해요. 그래서 이름을 회복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철원에 가니까 뭘 봤습니까? 이제 그 다음 별표 잘합니다. 궁왕의 대궐태에 오작이 지적. 이게 전부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의 표현사 개성입니다. 궁왕의 대궐터. 이게 이제 고사성어죠. 전부 그걸 끌어온 겁니다. 철원이 많은 게 후고구려의 수도입니다. 수도. 철원이. 그걸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많은 게 용사를 많이 쓴 겁니다. 그 고사성어를 모르면 전혀 많은 게 이런 고사성어가 많은 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용사가 잘 나타나 있는 노래가 뭐예요? 고사성어 모르면 작품 해석이 절대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는 두 줄밖에 안 돼 있는데 전절과 후절이 전부 중국 고사, 우리 고사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 게 대표적인 용사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도 잘 알 수 있게 썼다 이 말입니다. 궁왕의 대결 오작. 오작을 왜 끌어갈? 이 오작을 통해서 하는 게 느끼는 정서. 아까 궁왕의 대궐 철원에 가서 뭘 봤습니까? 오작을 봤습니다. 맞죠? 오작. 그죠? 궁왕의 대궐터를 봤다. 오작이 지지는 걸 봤다. 그러면 그게 정서는 무상합니다. 맥수지탄입니다. 맥수지탄. 정서가 같단 말이야. 우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게 오작이 천고흥망을 안 한다, 모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고흥망은 고구려의 그런 후고구려의 번성했던 시를 아는가, 모르는가. 역사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회양 내 이름이 맞춰와 같은 회양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철원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동주에서 회양으로 갔습니다. 회양으로 가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연상이 되죠. 누구가? 급장류 풍채. 그러면 이제 중국 고사입니다. 회양에서 급장류가 선정을 베풀었던 그 고사가 떠오른다. 그러면 자기도 모처럼
급장류처럼 선정을 베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 전부 용사죠. 이걸 모르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동별공은 굉장히 잘 깊게 반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암기죠, 암기. 고전문학은 암기라 그랬습니다. 문법하고. 같다 그랬죠. 고전문학은 겉으로 시계가 될 일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꾸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고전문을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작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공황의 대골투와 같은 정서가 나타나 있는 게 뭐예요? 핵심 단어는 무상함입니다. 맥수지탄입니다. 한자성어는. 국가가 망해서 무상하다. 개인이 늙어서 무상하다는 또 무상함은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인생 무상이 아니라 이거는 맥수지탄입니다. 나라가 망해. 전부 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말한 영궁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 있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고려 말의 유신들입니다. 고려 말의 유신들이 불렀던 노래죠.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맥수지탄, 무상함은 전부 표현법이 뭐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습표이 때문에 대조를 쓰게 되어 있다. 대조. 이 대조가 바로 뭐예요?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적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관습적으로. 그 형태가. 그러면 대조법을 쓰면 다 그런 게 아니고 알겠죠? 인생 무상, 덧없음을 쓰면 그 표현법을 끌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표현법은 수단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 표현법을 썼으니 그게 아니고 그 주제니까 그 표현법을 쓰는 겁니다. 대조는 많은가? 강조법도 있잖아요. 강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표현법을 썼으니까 그거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수단, 목적, 소위 말해서 주객을 전도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수능식 공부라서 그래요. 수능식 공부. 상하와 하하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상하의 관계를 잘 알아야 혼란이 안 온단 말이에요. 혼란이. 내용이 우선입니다. 알겠죠? 성격이 우선이에요. 목적이 우선입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이제 됐죠. 그게 보세요. 500년 도업제를 필마하더니 산천한 의구하되 인걸. 산천의구 자연의 영원성이죠. 인걸은 간대없네.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대조잖아요. 그래서 태평년은 꿈이란 꿈 일장춘몽 덧없음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또 흥망이 유선의 많을 대로 추초하다. 그랬죠. 500년 왕업이 목적이. 그러니까 보세요. 흥망이 유수하고 많을 때도 추초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가을에 초목만 무성하다 이 말입니다. 500년 왕업이 간대가 이제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을 때는 많아 그대로 있는데 그렇잖아요. 추초로다. 그 다음에 바로 석양에 지나는 눈물겨는 그 다음 선인고 나리면에 자동이들아 밤만 많이 몰수리 아이야 그 물어면서 이게 전부 다 맥수지탄을 나타내는 고려 말의 유신들의 시조들입니다. 이걸 회고가라 그럽니다. 회고가. 성격적으로는 회고가입니다. 회고가라고 말할 때는 고려 말의 유신들이 맥수지탄을 읊은 노래들입니다.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주제는. 그 다음에 바로 춘망 두보시에도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나라가 파망하니 메카가람뿐이고 이 말이죠. 잡초만 무성하다 이 말입니다. 자단범에 풀과 나무만 깊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나라는 망하고 잡초만 무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와 같은 게 부백루도 보면 있죠.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뭡니까? 성은 텅빈 채로 다른 뜻이 구름은 오래된 조천 속에 구름이 흐르도다 이렇게 돼 있죠. 왕궁의 터는 그대로 있는데 어디에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 노니라. 천소는 간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맥수지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격적으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나오면 철원 이게 까마귀 나오면은 이거면 이때 까마귀는 바로 많은 게 그렇잖아요. 뭐다? 무상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보내 김소월이 가는 길에도 보면은 까마귀 까까 울면서 그때는 응? 자기의 외로움이죠. 나그네의 어떤 외로운 심정을 까마귀를 강화시켜주는 매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보면은 백로가 그렇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서 그때 까마귀는 간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성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노래자 왜 성격이 다르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그건 풍자시니까. 그러면 저리 가니까. 그거는. 저리 가니까 많은 거예요. 충신과 많은 거야. 간신의 대립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럼 저리 가잖아요. 저리 가. 지조 절개를 나타내니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소재의 다양성이죠. 알겠죠? 그 소재가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은 그런 여러분의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예요? 현대신학이 너무나 복합구조물로 문학은 전부 복합물로 나오니까 그걸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알겠어요? 그걸 자꾸 공부를 이제 소재의 기능이 그럼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한두 개 외워놔놓고 자꾸 유출을 하는 겁니다. 까마귀 외우고 다른 거 그러면 뭐 다른 뭐 같이 나오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까마귀랑 똑같은 거죠. 그런 사물을 빗대는 습성을 외워두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그 뒤에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로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